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교재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 제2절에 실시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지난주 배웠던 것이 어떤 내용이죠?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요를 잡는다고 그랬죠.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개발 계획 하면은 신도시 개발 사업함에 있어서 하나의 그 청사진이다. 소위 개요를 정하는 계획이죠. 개발 계획 누가 수립한다고 그랬죠? 지정권자죠.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은 대부분 지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개요를 잡았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이 정의돼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다. 구역을 정하죠. 자, 지난주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도 지정권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 쪽에서는 반드시 출제된다. 아주 중요한 파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이 정됐으니까 사업화 시행자가 나와야죠. 시행자. 자, 기억을 되살려 주셔야죠. 시행자는 공공시행자 있었고 민간도 있었고 공동출자법인이 있었죠. 그 여러 명의 시행자 중에서 너 사업해라라고 시행자를 지정해 준 자가 있죠. 시행자 지정도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럼 시행자 중에서 조합이 있었죠. 조합. 이 조합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여기까지 지난주에 학습을 한 겁니다. 자, 개발계획 잡았고 구역 지정됐고 시행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 시행자가 결정되었으니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 계획을 잡게 돼요. 나는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겠다. 구체적 계획을 잡게 되죠. 이것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죠. 이것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입니다.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다.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거죠. 대부분 사업에서는 시행자가 나오면 시행자 그 다음에 할 것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자, 시행자가 작성했어요. 작성했으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데 이 인가 또한 지정권자가 합니다. 대부분 지정권자가 한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썩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죠. 여기서 출제하거나 그럴 경우는 거의 없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실시계획 내용에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요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반드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왜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될까요? 기억을 해보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개발의 지역인 도시지역과 그리고 살기 좋은 동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간주하니 이 구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내용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요거죠. 자, 요걸 책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97페이지. 제2절에 실시계획 나와 있어요. 자, 실시계획이 뭐라고 그랬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입니다. 자,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시행자 밑줄 하나 딱 쳐놓으세요. 시행자가 작성한다. 이 경우에 실시계획에는 국토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출입 기준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거 밑줄.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괄호 3번으로 쭉 내려와 보자. 지정권자의 인가가 나옵니다. 자,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그거 밑줄 딱 쳐놓으세요.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 한 장 넘겨주시죠. 198페이지는 이번 단계 때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199페이지 봅니다. 제3절에 공사감리라고 되어 있죠. 감리라는 건 뭐죠? 시행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감리는 건축공사나 주택공사 쪽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 쪽에서 감리는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와 같은 사업 쪽에서의 감리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주시고요. 넘겨서 201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자, 201페이지에 제4절 제목을 봐주세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행자가 결정됐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겁니다.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자,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의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얘기한 거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딱 세 가지.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을 간단히 살핍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 또는 환지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방식이 딱 세 가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하나, 환지 방식이 둘, 그리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02번으로 갑니다. 시행 방식 요건이라고 해서 도표가 볼 거예요. 각각의 방식은 어떨 때 쓰느냐는 건데 이것도 중요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1번 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어떨 때 쓴다?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의 밑줄.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할 때 수용, 사용 방식을 쓴다. 자, 여러분들 수용 방식은 뭡니까? 그 지역의 원주민 토지를 시행자가 보상해주고 뺏는 거예요. 수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때 원주민은 보상비를 받고 동네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시행자는 사업할 때 소유자가 원주민이 왈가불가할 수 없다.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대단히 신속한 시행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시행이 가능하니까 집단적인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주 문제가 발생하죠.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신속함을 요하는 바로 수용, 사용 방식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토지를 뺏는 것이 아니고 원주민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시행자가 그리고 그 동네 땅을 새 땅으로 바꾸죠. 그런 다음에 원주민에게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으로 교환해 주는 거죠. 환지라는 것은 땅으로 교환해 준다. 그래서 환지 방식을 쓰는 경우는 가번과 나번의 사유가 꽤 많아요. 그래서 가번을 보면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이랄지 그 밖의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환지 방식을 쓸 수 있다. 나번, 집가가 높다는 얘기 나와 있죠. 인근 지역의 집가보다 그 사업장의 집가가 더 높을 때입니다. 땅값이 높은 것을 만약에 수용 방식을 하게 되면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하니까 그때는 토지로 교환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가번과 나번이 있는데 가번은 그냥 한번 딱 읽고 흘려버리시고 나번에 집가가 높을 때 그때 환지 방식을 쓴다. 세 번째, 혼용 방식은 1을 혼용해 쓰는 방식인데요. 잠깐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20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 혼용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분할해서 하는 거고 미분할은 분할하지 않고 혼용해야 하는 것을 미분할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집가가 높거나 또는 아까 가번 읽은 거 아주 생뚱맞은 지문이죠. 그거하고 그리고 택지 집단적 조성은 수용 사용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203페이지로 갑니다. 203페이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나와 있죠. 자, 이제 이 순서를 쭉 정리할 때 일단 여기서 잠시 스톱을 하겠습니다. 요 순서는요, 조금 있다가 환지 방식을 설명할 때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수용 사용 방식을 별도로 좀 정리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죠. 요 방식을 별도로 공부를 해놓고 조금 있다가 환지 방식 공부할 때 여기다 연결해서 하자 이거예요.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어떨 때 쓴다? 이것은 집단적 택지 조성. 집단적인 택지를 조성할 때 쓰는 방식. 따라서 이 수용 사용 방식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요. 자, 우선 단점부터 정리하자. 수용 방식은 이렇잖아요. 시행자가 그 원주민들의 즉 토지 소유자죠. 원주민의 토지를 보상해서 뺏는 거예요. 강제히 취득하면 그 원주민은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원주민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보게 되죠. 원치 않아도 동네를 이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적 침해가 클 수 있다. 침해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 시행자 입장에서는요, 막대한 보상비가 나가겠죠. 그 넓은 땅을 다 보상해 주니까 막대한 보상비가 나간다. 두 번째 단점이죠. 막대한 보상비.
이런 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나 장점을 보자. 이 시행자 입장에서는 원주민 토지를 다 뺏은 상태잖아요. 뺏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 그때 토지 소유자는 동네를 떠난 상태. 그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왈가불가할 수 없으니 시행자는 대단히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신속한 시행이죠. 신속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이주를 빨리 시키는 문제죠. 고로 집단적 택지를 조성할 때 쓰는 방식이다. 자, 그럼 수용 방식은 이럴 거예요. 토지를 뺐습니다. 수용을 하죠. 뺏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다 끝내고 나면 새 땅이 만들어지겠죠? 새 땅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럼 수용해서 우리 시행자, 모든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 생각해보자. 우리 지난주에 말이죠. 시행자는 토탈 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도 있었고 민간도 있었고 공동 출자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행자 중에 조합이 있었죠. 그죠?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수용 상용 방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인데 조합은 X입니다. 이런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을 뺀 나머지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다고요. 조합은 왜 수용할 수 없다고요?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수용이라는 건 지난번 설명드렸습니다.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뺏는 거죠. 자, 이때 막대한 보상비가 나가기 때문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토지 상환 채권이 뭡니까? 토지를 수용했으면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보상은 원칙은 뺏기 전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사전 현금 보상인데 워낙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하니까 토지로 갚겠다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돈으로 주고 일부는 새 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후 현물 보상의 의미가 있다. 보상비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일부는 토지로 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자, 사업을 시행할 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선수금이라는 것은 돈을 미리 당겨받는 거죠. 새 땅을 받아갈 자에게 미리 돈을 땡겨받는 걸 선수금이라고 하고요. 또는 시행을 할 때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 원형지라는 게 있다.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용 시 하나의 특례입니다. 자, 우리 국토 법률을 학습할 때 토지 수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된다. 그럼 그 법에 보면 원칙은 토지를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업해도 좋다. 인정을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해야 되죠. 보상 협의를 할 때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그때는 재결을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재결 신청은 원칙은 1년이래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해서 토지를 수용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특례를 주게 되는데 첫 번째, 사업 인정을 간주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세부 목록고시. 원칙은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이걸 가지고 사업 인정을 받았다라고 간주해 준다. 여기서 세부 목록고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수용 사용할 대상 토지가 있겠죠. 수용 또는 사용할 대상의 토지를 자세한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사업 인정을 간주해 주므로 별도로 사업 인정을 받지 않아도 좋다. 그럼 재결 신청 기간이에요. 재결 신청이라는 것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중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재결 신청 기간은 1년입니다만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 끝날 때까지 사업 기간 안에 재결 신청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특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수용 사용 방식에 있어서 이 특례 쪽을 위주로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뺏었단 말이죠. 뺏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돈을 땡겨받을 수도 있고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든 토지를 매각하는데 공급을 합니다. 공급할 때는 원칙과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새 땅을 공급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새 땅을 만들어서 매각을 하는데 원칙은 경쟁 입찰이죠. 경쟁 입찰에서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뽑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경쟁 입찰과 반대죠. 경쟁 입찰은 여러 명으로부터 응찰을 받아놓고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싼 값으로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수의 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죠.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것을 수의 계약이라고 하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추첨에 의해서 뺑뺑이 돌리는 거죠. 추첨에 의해서도 공급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는 원칙이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다? 예외죠. 이것도 3번 정도 출제가 됐죠. 수의 계약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골라라.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는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용 사용 방식의 하나의 줄거리를 잡아보면 토지를 뺏어서 사업을 해서 새 땅을 공급한다. 이런 수순으로 갑니다. 자, 교과서 봐주시고요. 203페이지 괄호 1번에 수용권자가 나옵니다.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시행자가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조합은 수용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이유는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입니다. 시행자 중에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어요. 공공인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아무 제한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민간인자가 수용할 때는 일정한 요건이 있겠죠.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죠. 민간 시행자는 3분의 2, 2분의 1 확인하시죠.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는 그냥은 수용을 못합니다.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럼 3번으로 가자. 공익사업법의 특례입니다. 즉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은 공익사업법을 따르게 되나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니까 혜택을 주게 되죠.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의를 보시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의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적용하니 그다 원칙이라고 적었어요. 원칙은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그러나 2번 특례가 나오죠. 개발계획 수립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그 다음 줄 세부 목록 고시가 나옵니다.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니 세부 목록을 시행자가 고시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사업 인정을 받았다라고 간주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다음 장 넘기시면 3번의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입니다. 자,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1년밖에 못합니다. 그거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특례가 잡힌 거예요. 원칙은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면 사업 인정으로 간주한다. 또 재결 신청 기간은 원칙은 1년이지만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 끝날 때까지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까지 잡았고요. 자, 이제 02번 갑니다. 토지 상환 채권 말 그대로 풀어보세요. 원칙은 수용할 때 보상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뺏기 전에 사전에 현금으로 준다. 너무 많은 보상비가 나가니까 뺏고 나서 물건으로 주겠다. 즉 토지로 갚겠다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의부터 볼까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금의 일부를 지급 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 이게 무슨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읽은 내용 중에서 몇 군데 밑줄입니다. 누가 발행한다? 시행자 밑줄 딱 치고 어떨 때 발행한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이게 발행 사유죠. 토지 소유자가 나는 돈 대신 토지의 채권으로 주세요. 그럴 때 발행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일부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부에다 동그라미 딱 세요. 토지로 주더라도 전부를 토지로 줄 수 없습니다. 보상비 일부만을 토지로 준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전부를 토지로 주게 되면 그건 수용 방식이 아니죠. 환지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채권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부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심학습을 보시면 채권의 발행 규모가 2분의 1 보입니까? 분양 토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로 많이 줘봤자 전체 분양 토지의 반을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줘봐야 반을 주는 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민간 시행자는 그냥 발행할 수 없죠.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는 지급보증 받을 때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이자는 지급보증 없이 발행할 수 있겠죠. 근데 괄호 속에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괄호 속에 민간 지정시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속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정 비율 초과 공동출자법인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일정 비율 초과를 지워버리세요. 그냥 공동출자법인. 공동출자법인은 민간이 됐건 공공이 됐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나 공동출자법인은 지급보증을 받았을 때 제한적 발행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발행계획 승인 나옵니다. 시행자는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한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얻습니다. 시행자가 발행할 때 그냥 발행을 못하는군요.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발행의 방법. 토지상한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김영식에다 밑줄. 김영식 증권은 그 채권에다가 이름을 기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사유가 있다면 이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행의 이율. 토지상한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금리랄지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이율을 정합니다. 토지로 갚을 때까지 이자가 붙겠죠. 그 이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누구죠? 시행자죠. 시행자가 발행을 하고 그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이율을 정하게 됩니다. 바로 5번. 토지상한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한 채권 원부를 비치한다. 이때 토지상한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할 걸 요청한다. 자, 이전에 동그라미 주세요. 토지상한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재합니까? 원부에 기재합니까? 원부에 기재한다. 원부에 기재한다. 두 번째,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한 채권에 기재가 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려면 성명과 주소를 어디 기재한다? 채권에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동그라미 치고요. 대항에다 동그라미. 자, 두 가지 비교하자. 이전할 때는 어디다 기재한다고요? 채권 원부. 대항력 갖추는 것은 채권에 기재한다. 채권에 이름을 기재해야 대항력 갖춘다. 김영식 증권이라고 그렇죠? 이름을 기재해야 된다.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한 장을 잠깐 넘겨줍니다. 한 장을 넘기면 선수급이 나오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잠시 209페이지를 먼저 봐주시죠. 자, 209페이지 보면은 원형지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요거부터 설명하고 선수급으로 갑니다. 자, 여기를 좀 지우고요. 원형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원형지가 뭘까? 원형지라면 말 그대로 원래 형태대로 땅을 말합니다. 원래 그대로의 땅이죠. 자, 원형지가 나온 이유를 설명드리죠. 여기가 만약에 세종시라고 쳐보자. 세종시. 특별자치시죠. 자, 세종시에 지금 신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 이제 야산도 있고 있겠죠. 이 땅을 싹 다 밀어가지고 새 땅을 만드는 거죠. 시행자가 이 지역의 원주민의 땅을 수용해서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새 땅을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조성토지. 이렇게 새 땅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유치한 게 조성토지인데 새 땅이죠. 이 새 땅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예요. 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이 땅을 매각합니다. 그러면 이 새 땅을 그대로 갖다 매각을 하게 되면 땅값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 기업 유치가 잘 되지 않더라. 기업 입장에서는 땅값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땅값이 비싸니까
기업유치에 좀 난항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이 다른 쪽은 사업을 다 했어요. 해놓고 요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고 땅 그대로 놔둡니다. 구릉지가 있다면 구릉지 그대로 놔두는 거 이렇게. 물론 주변에 도로나 이런 것들 기반시설은 설치를 해주고 요 땅은 구획 짓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공급합니다. 이것을 원형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를 공급하면 싸게 매각이 되겠죠. 매입 대금이 싸니까 기업유치가 상당히 원활할 수 있었다. 이것을 원형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지를 공급하는 자, 이걸 공급받아서 개발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원형지를 공급하는 건 시행자가 공급할 겁니다. 사업하는 시행자가 이 원형지를 공급하는데 시행자가 공급할 때는 그냥 안 되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형지가 또 너무 많아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원형지 면적은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이랍니다. 전체 사업장 면적의 3분의 1을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요걸 매입해가지고 개발하는 개발자가 있겠죠? 요 개발자는 공공인자도 개발할 수 있고 민간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 이 땅을 사고 민간도 이 땅을 사서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자인 시행자와 개발하는 개발자 간에 계약을 맺을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이 땅을 매입하고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 과정 살펴보시자고요. 자, 209페이지입니다. 원형지 공급이 나오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 승인 밑줄 딱 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원형지는 누가 공급한다고요? 시행자가 공급한다. 이때 지정권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이 경우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합니다. 3분의 1이죠? 왜 3분의 1? 원형지 몇 글자입니까? 원형지 3글자죠?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3이니까. 그럼 박스에 이제 1부터 5까지가 나오는데 이 박스에다 제목을 달아줄까요? 원형지 개발자라고 적으세요. 원형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원형지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형지 개발자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을 수 있는데 1부터 4까지를 묶어서 공공이라고 적고요. 5번에다가 민간이라고 적으세요. 공공이나 민간이나 둘 다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에 국가나 지자체도 개발할 수 있겠고요. 2번에 공공기관, 3번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4번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 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물론 공모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민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누가 공모했다고요? 국가 등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1, 2, 3, 4 요 네 개를 공공인 개발자로 이해하시고요. 5번째,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자는 순수한 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인자도 개발할 수 있고 민간인자도 원형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공공은 제한을 좀 덜 받을 거고 민간인자는 제한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이 원칙이다. 자, 이상하죠?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원래는 원칙이 경쟁입찰이거든요. 경쟁을 붙여가지고 금액이나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경쟁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은 뭐라고요? 수의계약.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그자에게 매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원형지는 수의계약으로 할까? 원칙이. 이유는 대부분 공공인자가 개발하죠. 아까 원형지 개발자가 1부터 5까지 5개 있었는데 그중에 4개가 공공 아니에요? 대부분 공공인자가 원형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하게 되니까 공공 목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자에게 줘야 되니까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나 아까 민간의 경우를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하면 이것은 특혜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민간인자는 경쟁입찰이에요. 민간인자가 아까 누구였습니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가 민간이었죠. 자,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이 원칙이야.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한다. 민간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3번으로 갑니다.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 시행자는 원형지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에서 말이죠. 싼 값에 원형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공장을 차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 지역의 신도시 개발이 다 되고 나면 땅값이 팍 튀겠죠. 그때 되팔면 투기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은 되파는 걸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4번이죠. 원형지 매각 제한이죠. 거기다 투기 방지라고 적으면 돼요. 투기 방지. 원형지 개발자인데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10년 이내 원형지 매각을 금지하는데 그중에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이 없으니까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년 지나지 않아도 국가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은 국가 등이니까 투기적 조짐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형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쪽으로 다시 오셔갖고요. 다시 페이지를 206페이지로 옵니다. 자, 206페이지 선수금 보는 거죠. 자, 원형지 공부했습니다. 선수금이 뭐다? 새 땅을 받아갈 자랄지 원형지를 매입하는 자가 있겠죠. 그죠? 새 땅을 조성 토지를 공급받거나 원형지를 개발할 자에게 돈을 땡기는 거죠. 돈을 땅값을 미리 받아서 사업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 바로 선수금입니다. 자, 선수금 보시자고요. 의의부터 보자.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 그랬으니까 새 땅이죠. 조성 토지 등과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이걸 원형지라고 있었죠.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한 자로부터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등급의 전부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수금은 누가 받는다? 시행자가 받는다.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아까 말이죠. 토지 상한 채권은 토지로 주되 일부만을 준다. 일부. 근데 선수금은 전부를 땡겨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땡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괄호 2번.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돈을 미리 받으려면, 즉 선수금을 받으려면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이죠. 이 채권도 승인이 있었고요. 선수금을 받을 때도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야 미리 돈을 땡겨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징수요건. 자,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 박스를 봅니다. 공공인자가 선수금 받을 때와 민간인자가 받을 때는 요건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공공인자가 받을 때는 좀 더 요건이 까다롭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시행자라고 되어 있고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공동출자법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공동출자법인은 요건 공공일 때입니다. 공동출자법인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출자 비율이 더 높은 걸 뜻하죠.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으려면 거기 100분의 10호입니까? 면적 10%죠. 그러니까 1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인자가 선수금 미리 땡겨받을 때는 일정 토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 칸으로 갑니다. 민간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자, 민간시행자인데 괄호 속에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 제외라고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괄호를 지우시고 이렇게 적으세요. 부동산 개발업자 괄호 속에다가 부동산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자회사 요것의 제외입니다. 요걸 괄호 속에 집어넣습니다. 즉 부동산 개발업자랄지 부동산 투자회사는 선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 받으려면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요건이 1, 2, 3 세 가지가 있죠. 이걸 모두 만족할 때 민간인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자동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자가 돈을 미리 땡겨 받으려면 그 지역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 확보라고 돼 있으니까 모두의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서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해줘야만 선수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저당권을 말소를 못했다면 시행자나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다음에 공동 약정서를 공정합니다. 즉 이걸 제3자에게 담보로 주지 않겠다. 이런 공동 약정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오른쪽 2번입니다.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자가 선수금 받으려면 소유권을 모두 확보를 하고 최소한 10% 이상의 진척률이 있어야 된다. 공사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는 선수금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민간일 때. 세 번째, 공급계약 불이행 시 이게 무슨 말이죠? 공급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을 미리 땡겨는 받았는데 새 땅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불이행이죠. 그때는 선수금을 환불하겠다는 담보를 위해서 다음 사항에 포함된 보증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인자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인자는 다소의 좀 요건이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공공인자가 받을 때는 얼마의 소유권? 10% 이상 소유권. 민간인자가 받을 때는 얼마의 소유권? 모두의 소유권의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을 말소를 해야 되고요. 또 얼마의 진척률? 10% 이상의 진척률이 있어야 한다. 여기도 10, 여기도 10이죠. 요건 10% 이상의 소유권. 요건 10% 이상의 진척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수금이죠, 이제. 자, 이제 207페이지입니다. 05번으로 갑니다.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수용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새 땅을 조성 토지라고 합니다. 새 땅을 어떻게 공급한다? 이것은 계획을 만들죠. 시행자가 조성 토지를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새 땅을 내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 토지의 공급 계획이 나오죠. 조성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급하겠다. 그 계획을 제출하게 되죠.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자. 208페이지 보시면 바로 3번에 토지의 공급 방법이 나오죠. 그럼 시행자가 새 땅인 조성 토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1번에 경쟁 입찰에 나오고요. 2, 3번에 추천 방법과 수의계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1번 다시 올라갑니다. 경쟁 입찰 방법에다 땡땡 하시고요. 원칙이라고 적자. 원칙은 경쟁 입찰이죠. 그러다 화살표, 그 밑에 나와 있군요. 심학습에 보면은 경쟁 입찰의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2번의 추천 방식과 3번의 수의계약 두 개를 묶어서 예외라고 적으세요. 원칙은 경쟁 입찰, 예외는 추첨과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4개 나오고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박스에 6개가 나온다. 어차피 우리는 예외가 중요합니다. 근데 추천 방식 경우는 4가지, 수의는 6개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법을 찾으면 8, 9개가 돼요. 8개, 9개.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죠. 제일 바보가 뭐겠어요? 둘 다 외워요. 필요 없죠? 개수가 작은 추천 방식 4가지를 외우고 전혀 읽어보지 않은 생뚱지문이 나오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추천 방식 번호 붙여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밑줄 딱 치고 그거 1번 달아주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주택할 때 주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또 공공택지 나와 있죠? 밑줄 딱 치고 2번 달으세요. 공공택지도 추첨으로 할 수 있다. 공짜 동그라미나 딱 쳐놓고 또 330야의 단독주택용지 330제곱이니까 100평이 되겠죠? 330야의 단독주택용지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것도 단독주택할 때 주자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또 공장용지도 4번 달면 되죠? 공장용지도 추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첨의 방식이 말이죠. 공짜가 2번 나오죠. 공짜. 공공택지 1번 나오고요. 공장용지에서 공짜가 2번 나와요. 주자가 2번 나오잖아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용지 330의 단독주택용지. 그죠? 그래서 공주, 공짜 2개, 주자 2개. 공주는 추첨이야. 이렇게. 공주는 추첨 방식이다.
나머지는 밑에 박스에 나오는데 너무 길잖아요.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이거 안 외워도 공주만 알면 되죠. 공주는 추첨이다. 그 나머지 생뚱맞은 건 수의계약이다. 그래서 수의계약 방법이라는 것이 박스에 6개 있는데 그다 생뚱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냥 읽어보지 마시고 이건 생뚱맞은 거야.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생뚱맞은 건 수의계약이고 공주는 추첨이다. 요 첫 번째 공이 뭐라고요? 공장용지와 공공택지. 주택용지 2번 들어가죠. 국민택 규모의 주택용지와 330의 단독주택용지. 이렇게 공주는 추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오른쪽에 원형지는 아까 학습을 했고요. 한 장 넘겨주시죠. 210페이지가 됩니다. 06번의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입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이제 새 땅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새 땅의 가격을 평가해야 돼요. 얼마로 팔을 건지 가격을 평가하는데 이 가격 평가는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생각해보자. 자,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쳐봐요. 환지 방식이라면 소유자가 여기 개입을 하겠죠. 내 땅이니까. 근데 수용 방식이라면 돈 받고 이 땅 주인은 나갔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격이 평가되죠. 그러니까 시행자 입장에서는 요 새 땅이 조성 토지인데 요걸 매각하는 개념으로 가격을 평가하니까 감정평가업자가 평가금액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루어지죠.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는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매각 개념, 감정 가격. 그러나 이게 만약에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는 더 많이 땅값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 조성 토지 가격은 복잡하게 평가가 되지만 수용 방식은 소유자가 개입을 못하니까 단순하게 감정 가격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상 우리는 말이죠. 사업 방식 중에서 수용 방식을 먼저 한 거예요. 이것은 토지를 뺏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새 땅을 공급한다. 수용할 때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만 수용할 수 있다. 조합은 수용할 수 없죠. 그리고 수용의 가장 큰 단점이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하니까 돈 대신 토지로 갚겠다라는 거죠.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뺏고 나서 물권으로 주니 사후 현물 보상이 미겠다. 다만 중요한 건 토지 상환채권 토지로 전부를 주면 안 되죠. 전부를 주면 그건 환지 방식이니까 일부만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일부는 전체 분양 토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많이 줘봐야 반밖에 못 준다. 또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니까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사업인정을 안 받아도 되죠. 사업인정을 대신해 주는 게 세부 목록고시. 또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안 됐을 때 중지하는 겁니다. 재결 신청 기간은 공사 끝날 때까지 함으로써 시행자를 도와주고 있다. 또 원형지라고 해서 자연 그대로의 땅을 공급해 주거나 또 선수금을 받게 되죠. 새 땅을 받아갈 자에게 미리 돈을 땡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새 땅은 전부를 받을 수 있고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새 땅을 공급할 때 원칙은 경쟁 입찰, 취업과 낙찰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과 추첨이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추첨 방식 4가지를 외웠다. 공짜 2개, 주짜 2개. 나머지 생뚱맞은 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수용 방식을 맞췄으니까 잠시 이제 휴식을 취했다가 환지 방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